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추 장관 임기는 0시부터 시작돼 정부 시무식에도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법무부 수장의 공백이 메워지면서 문 정권의 검찰개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년여간의 해외 체류를 마무리하고 국내 정계로 복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오늘 아침 SNS를 통해서 이제 돌아가 정치를 어떻게 바꿀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상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권 이후 처음으로 10년사를 생략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 공개 활동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참배에는 최룡해 제1부위원장 등 당 간부들이 동행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언급한 데 대해서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핵무기 시험 재개 의사를 강력하게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화적인 메시지로 답했지만 대선 캠페인에 중대한 차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 이후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송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해 개천절에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전 목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전격적으로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야권 정계 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 한국당에서는 여상규, 한선교 의원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이 총선 시계도 빨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 곧 한국으로 돌아오겠군요. 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지난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뒤 정치권을 떠나 독일과 미국 등에 머물러 왔는데요.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꿀지 상의드리겠다고 썼습니다. 정계로 복귀하겠다는 전격적인 선언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념에 찌든 기득권 정치 세력이 사생결단하며 싸우는 동안 우리 미래는 계속 착취당하고 볼모로 잡혀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는 국가 미래를 위한 봉사라는 본인의 초심을 강조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군에 속하는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 쪼개진 바른미래당의 진로와 당권 구도, 크게는 야권 정계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솥밥을 먹었던 유승민계, 즉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 등 보수 진영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를 잠재적인 동반자로 인식해왔습니다. 늦어도 2월 초까지 보수 통합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인데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네, 이 보수 통합 논의가 불이 붙을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이 한국당에서는 중진 의원들의 일단 불출마 선언이 나오고 있죠. 네, 오늘 오전에만 2명입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삼선 여상규 의원이 악법을 날치기 강행하는 걸 보며 무력감을 느꼈다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상규 의원은 국익 대신 당파적 이익만 쫓는 정치 현실과 극심한 편가르기에 환멸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도부를 매섭게 질타했는데 여권의 폭거에 너무 무기력했다면서 대표 책임론을 넘어 비대위 구성과 자유진영 빅텐트까지 거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악법들이 날치기 통과되는 그런 현장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매우 무기력했습니다. 저는 몸으로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걱정하지 말라.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라는 지도부 인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저는 당 지도부에 심한 불만을 느꼈고요. 네, 방금 전에는 수도권 사선 한선교 의원도 기습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선교 의원은 그동안의 시간이나 능력, 당의 사정과 이 나라 형편으로 볼 때 그만두는 게 맞다면서 그게 당에 대한 도리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상규 의원과는 결이 살짝 달랐는데 황교안 대표의 첫 사무총장으로서 황교안 체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불출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선교 의원은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죄송하고 용서해달라는 말로 불출마의 변을 끝맺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호 인재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전 예비역 육군대장을 영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대장 승진자이자 미사일 사령관 최초로 사성 장군에 오른 인물로 경북 예천 출생에 강원 강릉고와 육사를 졸업했습니다. 김병주 전 대장은 정치 제도권 안에서 강한 안보를 유지하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겠다면서 민주당이야말로 전쟁 위협에서 자유로운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을 추진해온 정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선 두 명이 감동 스토리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첫 번째 전문가 영입인데 민주당은 이달 말 설 연휴까지 영입 인재 10여 명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신년 합동 인사회에 참석해서 지금 신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인사말 듣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두 번의 놀라운 도약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지난해 우리는 경제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꿈꾸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이뤘고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에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가 탄생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노력이 있었고 노사, 민정 모두의 타협과 협력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변화에 역동적으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분출했습니다. 희망을 만들었고 새로운 과제를 던졌습니다. 이제 새해에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 도약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조금 느리게 보이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도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고 진정한 국민 통합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겪었던 갈등과 진통도 역지사지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길의 성과를 확인하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그 성과를 더욱 확실하게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의 비전이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반을 세웠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해 성큼 다가가는 한 해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고 ICT 국가 경쟁력에서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난해만 5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해 11개로 크게 늘었고 신규 벤처 투자액과 신설 법인 수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1월까지 4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늘고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이 개선되었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아동수당, 원동일 돌봄 확대,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담을 줄였고 건강보험 보장이 크게 강화되면서 특히 중증질환이나 처지가 어려운 분일수록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었습니다. 2년여 만에 전국 모든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치매 국가 책임제 약속도 지키게 되었습니다. 빠른 고령화 속에서도 가계소득이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소득 분배도 개선되었습니다.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강력한 추진으로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국정기조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국민들께서 불편을 견뎌주신 것에 무엇보다 감사드리며 서로 양보하며 만들어낸 성과라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입니다.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 통합의 기반이 됩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습니다. 성장의 원동력인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도 공정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가 대부분 해소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는 등 공정 경제에서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사회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사회 없이는 상생도약도 없다는 각오로 교육과 채용에서 탈세, 병력, 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습니다. 상생도약을 위해 새해는 특히 경제의 혁신에 더 힘을 쏟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의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 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민간과 공공을 합쳐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기업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더욱 촉진하겠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육성하는 DNA 경제 토대를 마련하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신기술, 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규제도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2020년은 생활 SOC 10조 원 시대의 첫 해이기도 합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방한 관광객 1,750만 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2019년에 이어 2020년 방한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한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부진을 해결하고 인구 구조와 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의 삶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예외 기빈 여러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 공동체를 이뤄낼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해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로
아세안과의 협력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P4G 정상회의와 한중일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믹타에서는 우리가 의장국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며 우리는 상생 번영을 위한 신한반도 시대를 더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는 겨울에 더 단단하게 자랍니다. 저성장과 세계 경기 하강이라는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국민은 상생을 통해 함께 잘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더 단단하게 키우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경자연 신쥐처럼 지혜와 끈기를 가지고 풍요와 희망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상생도약으로 반드시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 될 것입니다. 기업과 노동과 가게 모두 미래의 희망을 더 크게 키우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성취가 정부의 성취가 되고 정부의 성취가 국민의 성취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잘 사는 나라 그리고 모든 영역의 불공정을 개선하겠다는 메시지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듣고 오셨습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며 집권 4년 차인 올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오늘 아침 임명을 제거한 추미애 장관 등 국무위원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 함께 현충탑에 헌화하고 분향한 뒤 묵념을 올렸습니다. 방명록에는 새로운 100년의 첫 출발, 확실한 변화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도 장관에 임명된 직후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어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무식과 조금 전 보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신년회에 참석한 뒤 오후 2시 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다시 한번 인증한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을 사실상 하루로 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추 장관을 임명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을 하루빨리 무력화하고 장악해서 권력의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조바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개천절 때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이끌면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여전히 폭력 시위를 주도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전 목사의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저녁에 결정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차유부입니다. 네, 영장 실질 심사 조금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30분 정도 일찍 도착한 전 목사는 많은 지지자에게 둘러싸인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목사는 폭력 시위를 주도해서 집회법을 위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 목사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폭력 집회 주도 혐의 전면 부인하신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부인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예. 타전 집회 계획은 내가 신문에 수도 없이 말한 대로 우리는 비폭력, 비무장, 그리고 4.19식으로 한다. 네, 사건은 지난 개천절인 10월 3일 전 목사가 주도한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 때 벌어졌습니다. 집회에 참가했던 탈북민단체 회원 일부가 청와대에 진입하려다가 경찰과 충돌한 겁니다. 경찰 차단벽을 무너뜨리고 경찰에게 강목을 휘두르다가 4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집회를 이끈 전 목사가 청와대 진입 같은 불법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관련자 진술과 휴대전화 통화, 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경찰은 전 목사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원래 지난달 31일에 영장 심사가 잡혔었는데요.
전 목사 측이 사전에 잡힌 집회에 또 나가야 된다면서 연기 신청서를 내밀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전 목사는 집회 현장에서 헌금통을 돌려 불법 기부금을 거뒀다는 혐의 등으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 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원 앞에서는 오전부터 보수단 불체로 전 목사의 구속을 반대하는 집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집권을 처음으로 신년사를 생략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간부들과 함께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정확한 참배 날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과거 새해와 주요 기념일마다 당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은 점을 고려하면 새해 첫날인 어제 참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김재룡 내각총리 등 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동행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난 2011년 12월 집권 이후 텔레비전 방송을 통한 육성 신년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신년사를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대신 연말까지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서 대내외 정책 기조와 방향을 밝혔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전원회의 보고 내용 점검해 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네, 왕선택입니다. 예, 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하지 않고 지나간 거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뭘까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처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약간 다릅니다. 예. 공식적으로 집권한 이후 처음이고 엄밀하게 말하면 두 번째입니다. 2011년 12월 17일 날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을 했고,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 뒤에 집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년사는 2012년 1월에 신년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신년사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네, 그때 공동 사설로 대신 했고요.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해 4월, 2012년 4월에 이제 노동당 비서로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빠진 적이 없다, 그런 얘기고요. 이번에 걸은 이유를 보면 몇 가지를 댈 수가 있는데 12월 31일까지 노동당 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보도로 가름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고, 이것은 1987년도 1월 1일 날 김일성 주석도 유사한 그런 절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 대내외적으로 신년사에 대한 주목도가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신년사를 생략했다, 이런 설명도 가능하고, 정반대로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예측을 뛰어넘는 방식이 외교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마치고 신년사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녹화 방송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연말까지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보도 매우 긴 분량이었는데요. 핵심 주제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분량이 매우 깁니다. 15,000자에 해당하고요. 원고지 111장에 해당합니다. 북한 아나운서 낭독이 55분이었습니다. 핵심 주제는 정면 돌파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장기간 지속할 것이 확실하다면서 난관이 겹사였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해서 미국과 협상을 해봤는데 미국은 북한의 존엄성이라든가 안보를 무시하는 부당한 요구만 하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 갱생을 통한 정면 돌파가 불가피하다면서 다양한 정책 분야별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한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교와 군사 분야에서도 자세한 언급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인 분량으로 보면 경제와 사상 분야에 집중이 돼 있고 외교와 군사 분야는 15% 미만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도 우리에게는 외교나 군사, 안보 분야 발언이 중요한데요. 북한이 결국 핵 경제 병진 노선으로 돌아간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것이 이제 오늘 아침 상황에서 논란의 대상인데 핵 경제 병진 노선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견해가 다수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소수설로 존재하고 있는데 저는 소수설이 더 설득력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 경제 병진 노선은 2018년 4월에 북한에서 이미 승리를 했다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 핵 경제 병진 노선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그런 노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경제총력전, 그러니까 2018년 4월에 선언한 경제총력전의 2단계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진 노선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핵무력 완성에 초점이 실린 것이 아니고 경제 발전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 병진 노선과 비슷한 것은 군사력 증강이 가시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자, 전원회의 결과 보도 내용으로 볼 때 그렇다면 북한이 앞으로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가능성이 이제 군사적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인 도발과 이제 간접적인 도발은 있는데 네. 직접적인 도발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간접적인 도발, 심리적 차원의 도발은 충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를 약속을 했는데 이제 미국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도 약속을 지킬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새로운 전략 무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런 내용은武력 시위를 통한 심리적 도발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곧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곧바로 하겠다 이런 도발을 예고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인 도발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어느 정도 수위가 될지는 미국 반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서도 조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또 하나 관심이 북한 전원회의 결과 보도를 보면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지난해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메시지가 나왔었는데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남 메시지가 빠져 있는데 이번 전원회의에서 논의한 내용 중에서 주요 관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1차적으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2019년 대북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2020년 새로운 정세의 특성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규모적이고 정밀한 정책 재검토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악화된 원인을 우선 규명을 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이제 보완도 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면 좋겠고요. 정책 재검토 목록 중에 남북 간의 의사소통이 실패한 원인 이것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남북 관계라든가 이제 북미 관계를 통해서만 문제를 보지 말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새로운 전략 무기를 언급한 것은 그동안 중단됐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 재개 의사를 강력하게 시사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미를 축소하면서 유화적인 메시지로 답했지만 탄핵에 이어 대선 캠페인에 중대한 차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중단을 선언한 이래 시험 재개 의사를 가장 강력하게 시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외교 치적으로 내세웠던 대북 성과가 타격을 입게 됐고 북한 문제를 중동 문제와 함께 양대 난제로 떠안고 2020년 새해를 출발하게 됐다고 전망했습니다.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 think he's a man of his words.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 메시지는 희망사항으로 오히려 고강도 도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CNN은 김정은이 더욱 강경해진 노선이 트럼프와 재선 캠페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새로운 정책으로 북미 정상이 모욕적 언사와 핵전쟁의 위협을 주고받던 2017년 긴장 고조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에서 취소되거나 축소된 모든 군사훈련을 완전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북미 협상 중단이나 시험 재개를 명백하게 드러낸 게 아니며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뒤 처음으로 청구했던 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윗선으로 확대되던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송 부시장 측은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먼저 이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마지막 날 밤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명재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성격, 송 부시장의 범죄 공모에 대한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에 대한 법리와 범죄 공모가 얼마나 드러났는지 등을 검토해 결정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앞서 영장심사에서 송 부시장 측과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송 부시장 측은 사건 당시 민간이었던 만큼 공소시효 6개월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되는 공무원 관여 범죄인 만큼 공범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법원이 어느 정도 송 부시장 측의 의견을 인정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는데요. 다만 검찰은 법원이 공소시효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윗선을 향해 수사를 확대하던 검찰 수사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울산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나선 이후 검찰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데요. 특히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를 처음으로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이고,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가명으로 조사에 응하는 등 하명 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또 송초로 울산시장 선거 캠프에서 일하면서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선거 공약과 전략을 논의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특히 정황이 상세히 기록된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도 주요 증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나 송초로 시장 등 본격적인 윗선 수사에 앞서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앞으로의 수사 일정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이번 달 중순쯤 검찰 인사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인사로 울산시장 관련 수사팀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그러자 검찰은 이 영장 재청구 카드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검찰은 영장 기각 결과가 나온 직후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송 부시장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소시효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외한다면 송 부시장이 청와대 관계자나 경찰 등 당시 공무원들과 공모했다는 점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최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는데요. 송 부시장 구속영장에 백 전 비서관과 함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송초로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도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황정청장에 대해선 청와대나 경찰청으로부터 김 전 시장 수사 지시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송 시장에 대해선 청와대 제보와 경찰 조사 사실 등을 알고 있었는지, 또 선거 전 청와대 관계자와 선거 공약 등을 논의했는지 등을 확인할 전망입니다. 특히 경찰이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의 말맞추기 정황을 언급한 만큼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규환입니다. 2020년 새해가 되면서 이 정치권의 총선 시계도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저마다 이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영입인재 3호를 발표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 이 영입인재 3호를 발표를 했으니까 그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김병주 육군 대장인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김병주 대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그 군대 내에서 우리가 한국군 내에서 대표적인 전략통이면서 미국 군부 쪽하고 그 굉장히 그 네트워크가 잘 돼 있습니다. 특히 브룩스 전 사령관과 아주 가까운 관계인데요. 이번에 브룩스 전 사령관이 민주당 입당에 대해서 그 친서를 축하 친서를 보낸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네. 특히 우리 그 당에서는 앞으로 남북 관계나 한반도 변화와 관련돼서 안보 문제 전문가를 영입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그 정당의 군 출신 인사들과 비교해 봐서도 군대 내에서 매우 존경받고 있는 인사로서 저희들로서는 그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안보통이고 또 미국과의 네트워크 측면을 고려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자, 앞서 그 125 인재를 보면 뭐 발레리노 출신 장애인 교수 그리고 시각장애인 어머니를 둔 20대 회사원 뭐 이렇게 보자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청년, 여성 그리고 장애인 이런 소수자에 좀 충실한 그 인재 영입을 하고 있다 이런 뭐 평가가 나오는데 앞으로도 좀 이런 쪽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제가 여러 차례 그 전에 브리핑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재 영입 관련된 원칙은 첫 번째는 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배려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안보 경제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원칙에 충실하게 지금 1호, 2호, 3호 인재가 영입됐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은 그런 그 원칙에 따라서 그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거나 또는 사회적 약자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영입을 지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부에는 스토리는 참 좋지만 실제 국회에서 어떤 업무 능력을 보일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자칫 얼굴마담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우려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불식시킬 생각이신가요? 뭐 저희들이 영입할 때는 충분히 그런 전문성과 어떤 정책 역량 같은 것도 검증을 했고요. 또 지금 현재 영입한 분들이 반드시 국회의원이다 이런 걸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예. 이해찬 대표가 강조하신 내용이 뭐냐면 국회 또는 정부 내에서 해당 분야에서의 관련된 자기 전문성이나 또는 자기의 스토리와 연관된 분야에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인재를 충분히 영입한 이후에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예를 들면 비례대표 또는 지역구의 국회의원 또는 뭐 정부 부처의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그 전문성을 활용하는 그 정부 부처에서 일을 하는 것 등 다양한 형태로 그러한 영입된 인재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 보면 이 향후 영입 인사를 보면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를 했던 이탄희 판사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방송 등에 자주 출연하는 또 범죄심리 전문가죠 이수정 교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앞으로 영입될 인재 힌트를 좀 주신다면 어떤 인물들이 될까요? 글쎄요, 저 영입 인재 같은 경우는 당 대표께서 직접 인재 영입위원장으로서 하고 계셔서 철저하게 지금 대외 노출을 좀 금하고 있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칙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 하에서 저희들이 사람을 접하고 있고 인재 영입을 발표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자, 공수처법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권표를 또 던진 금태섭 의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소신이다 그리고 해당 행위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징계 조치 있는 겁니까? 그렇게까지는 제가 현재 관련돼서 어떤 논의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20년 만에 공수처법이 통과됐습니다. 네. 어떤 특정 의원의 투표 성향 어떤 결과를 놓고 왈가불가하는 것은 사실은 본질을 좀 벗어난 부분이고 네. 그것은 우리 당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어떤 주변 정당 다른 정당에서는 우리 당 내 문제에 많이 관심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정당인 정당의 나름 문화와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금배지 달기 위해서 분당과 창당을 반복하는 그러한 정당들에서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당에서는 원칙과 철학이 있기 때문에 당론 투표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그래픽도 준비가 돼 있을 텐데 뭐 정치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공감대를 만들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뭐 원칙을 지키면서 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정치를 하겠다. 이런 어떤 원칙론을 고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동감을 하시나요? 네, 그거는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맞는 말을 하셨고요. 네. 우리 사회에서 매우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조화시키는 거냐 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죠. 네. 그 문제는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다양한 목소리를 이제 좋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수처 출범이 이제 7월쯤으로 예정이 돼 있고 한 6개월 정도 이제 6개월 좀 넘게 남았습니다. 어떤 준비를 좀 이제 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6개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실제로 준비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관련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등을 법무부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고위공직자 부정부패를 수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독립수사기구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해서 별도의 준비위원회가 꾸려져야 되고 특히 검사나 수사관들을 어떻게 충원할지 이런 인력 충원 계획도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어떤 일정을 짜놓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출범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그 조만간 정부 내에서 아마 그 TF가 만들어져서 이 박차를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 공수처 출범 전에 이 준비할 부분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 핵심을 좀 짚어보면 이 감시자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공수처인데 그 감시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또 그리고 혹시나 이 선택적인 수사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좀 더 보완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자꾸 비판을 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감시자도 없고 무소불위의 권력, 그다음에 선택적 그 수사나 정의를 했던 것이 검찰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러한 검찰과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공수처고, 공수처가 잘못한다면 검찰은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검찰이 공수처가 하지 않는 수사는 언제 그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두 기관, 공수처와 검찰이라는 두 기관이 이 견제와 균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인권 탄압 얘기하는데 실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입니다. 고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정치인을 포함해서 국회의원, 대통령,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법관 또는 검찰 검사들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많이 있었던 공직 비리와 관련돼서 보다 한 단계 투명하고 반부패 사회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으로 이 한국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당이 이번 패트 정국을 막지 못한 것이 아무래도 머릿수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가온 이제 새해에는 좀 더 이 보수 통합 이야기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뭐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분석하시나요? 근데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머릿수 때문이라고 평가한다면 그 본질 자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도 보면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사법개혁 그리고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와 동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걸 머릿수 때문이라고 본다면 방향을 좀 잘못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수 통합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 보수 야권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던 내용인데 아마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각 정당별 계파 간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큰 산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른 견해들을 가진 몇 개의 보수 야당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분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이루어질지가 아마 향후 보수 통합의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처리 못한 법안이 20대 국회에서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총선 준비를 하다가 이 법안들 다 통과 못 시키고 끝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올 상반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총선 전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어떻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네, 우선은 자유한국당이 190건이 넘는 합의된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거르는 것은 명백하게 이건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부당한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건 없이 해제하는 게 우선이고요. 네. 2월 국회는 빨리 열어서 2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상임이나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5월 달에도 선거 이후에 통상적으로 한 번 더 국회를 열어서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지금까지 국회 관행이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비록 선거가 있고 짧은 기간이지만 최대한 노력을 한다면 현재 본회의에 올라 있는 법안이나 해당 상임위에서 중요한 쟁점되는 법안들을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아직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과 전국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아가서 정치를 어떻게 바꿀지 상의하겠다. 4.15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보수 대통합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전해진 소식이라서 야권 정계 개편에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인데요. 잠시 뒤 전국 대담 코너에서 관련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